할망구, 이제 그만 살고 천국 가자. 깡패 4명이 골목길에서 한 할머니를 이유 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대학생 강민우가 이를 보고 달려들어 할머니를 구했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연신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날의 사건은 종료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할머니를 구했던 강민우의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강민우, 너를 강도상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를 구한 강민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갑니다. 도대체 이 청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한겨울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 11시, 22살 강민우는 24시 주유소 야간 근무를 막 마쳤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동안 서서 일한 달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주유 노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죠. 추운 겨울바람에 손은 트고 갈라졌지만 손에 든 김밥 한 줄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이 챙겨주신 저녁이었죠. 강민우에게는 한 끼 한 끼가 소중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는 어머니 강정희의 투석비가 한 달에 280만 원이었거든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출 상환까지 겹쳐서 강민우는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강민우는 주유소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골목은 언제나 조금 으스스했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할멈이 돈을 안 내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고. 강민우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인 건 분명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만 하고 피할 수도 있었죠.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괜히 위험한 일에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잠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강민우의 발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우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모른 척하지 마라. 그게 사람 된 도리다. 골목 안쪽 가로등 불빛 아래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깡패 4명이 한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할머니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의 어깨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죠. 어르신께 손 떼지 마세요. 강민우의 외침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깡패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이 새끼? 영웅 놀이라도 하려고. 꺼져, 안 다치고 싶으면. 강민우는 김밥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할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손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상대는 4명, 자신은 혼자. 게다가 그들 중 한 명은 흉기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만약 자기 어머니라면 그 생각이 강민우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겁니다. 강민우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 신고는 못한 상태였지만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어 보이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자식이 진짜. 쇠파이프를 든 깡패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강민우의 왼팔을 내리쳤습니다.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뼈를 울리는 고통이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강민우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할머니 앞을 계속 가로막았습니다. 통증이 몰려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죽여. 또 다른 깡패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강민우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입안에서 쇳물 맛이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래도 강민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치려는 깡패의 팔을 잇는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에, 등에, 얼굴에. 강민우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비키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강민우가 뒤돌아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강민우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야, 튀자. 경찰 온다. 깡패들이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뛰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민우는 그제야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왼팔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강민우의 상처를 감싸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당신은 정말 의로운 청년이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강민우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민우는 어제 일로 온몸이 쑤셨지만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왼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부어올라 있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치지 않으려 파운데이션을 살짝 발라봤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가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강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 그것도 7대나. 번쩍이는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동네 사람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집 앞에 수억 원짜리 차들이 도열해 있으니 마치 다른 세상이 충돌한 것 같았습니다. 제1합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강민우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민우 씨 맞으시죠? 저는 한강그룹 정비서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네. 한강그룹이요? 강민우는 당황했습니다. 한강그룹이라면 부산 최대 기업이었죠. 어제 도와주신 분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비서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민우는 어리둥절한 채로 차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향기.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고급 차였습니다. 차량 행렬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로 향했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였죠. 로비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중앙의 분수. 강민우는 이곳이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논스톱으로 6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죠.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끝에는 회장실이라고 적힌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정비서가 문을 두드린 후 열었습니다. 회장실은 강민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였죠. 광안대교와 오륙도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젯밤 골목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우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는 한정숙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 회장님이셨습니까?
한정숙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강민우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지 수표였습니다. 금액란이 비어 있었죠. 이걸로 보답하고 싶어요. 원하는 만큼 적어주세요. 어머님 병원비도 평생 제가 책임지겠어요. 강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돈 없이 사람을 돕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입니다. 한정숙의 눈빛에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요즘 이런 청년이 어디 있겠냐며 정말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했죠.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말이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들어왔습니다. 고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강민우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한정숙이 소개했습니다. 어제 자신을 구해준 강민우라고요. 하지만 한재석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노리죠. 한정숙이 놀라 항의했지만 한재석은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따지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강민우를 훑었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경찰에 확인해 보세요. 한정숙이 강민우를 감쌌지만 한재석의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한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RH-라는 희귀한 혈액형이라고요. 수혈도 어렵고 수술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혈연 중에는 한재석만 같은 혈액형이라며 그래서 어제 일이 더 위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셨네요. 강민우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한재석은 팔짱을 낀 채 강민우를 노려보다가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며 먼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서 나가며 마지막으로 강민우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확한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정숙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재석이 원래 좀 까칠하다고요. 하지만 강민우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강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저 한재석이라는 사람, 자기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했습니다. 증오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재석의 차가운 시선이 강민우의 등을 따라왔습니다. 과연 강민우는 이 거대한 음모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강민우는 한강그룹 본사를 나온 뒤로도 한재석의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죠. 학교에 가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하는 평범한 하루.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주유소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밤새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강민우는 요란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겨우 3시간 전에 주유소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던 터라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이웃들이 깰까봐 걱정되어 강민우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앞에는 형사 2명이 서 있었고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베테랑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형사였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강민우 씨, 강도상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형사는 차갑게 수갑을 꺼내며 사흘 전 골목길 강도 사건의 공범들이 자수하면서 강민우를 주모자로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고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인생 전체를 옭아매는 것 같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와닿는 순간 강민우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젊은 형사가 방 안으로 들어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샅샅이 살폈죠. 책상 위의 교과서들도 한 권씩 펼쳐보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가 나왔습니다. 100만 원권 다발이었죠. 강민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돈 본 적도 없어요. 베테랑 형사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메모지 한 장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한정숙 회장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4하구 골목 경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필체와 비슷하게 조작된 글씨였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런 세밀한 차이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9시 37분 강민우의 계좌로 출처 불명의 계좌에서 7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래 내역서에는 명확하게 찍혀 있었죠. 강민우는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옷장의 현금, 서랍의 메모, 계좌의 입금 내역.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강민우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공범들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명의 깡패들이 모두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는 것이었죠. 강민우가 한정숙 회장의 동선을 알려주고 범행 후 돈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심지어 강민우가 일부러 영웅 행세를 하면서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증거가 명확한데 뭘 더 봐야 합니까?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강민우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커튼 뒤에서 현관문 틈에서 골목 모퉁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쑥덕거렸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아주머니도 주유소 사장님도 같은 건물에 사는 학생들도 모두 수군거렸죠. 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보다 수치심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강민우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형사와 마주 앉았고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고 호소했지만 형사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누가, 왜 평범한 대학생인 강민우에게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강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난한 대학생일 뿐이었죠. 그날 오후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용감한 시민의 두 얼굴, 알고 보니 강도 일당. 강민우의 사진과 이름이 뉴스 화면 가득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케이블 뉴스, 인터넷 포털 메인까지.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대단하다는 댓글, 불쌍한 척하면서 접근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는 댓글, 어머니 병원비 핑계대는 것도 다 계산된 거였다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강민우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교수들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교학처장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사실에 있던 강민우에게 형사가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즉시 제적 처분하겠습니다.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학처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미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중이었습니다. 유치장 철창 안 강민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학생 신분도, 깨끗한 전과 기록도, 이웃들의 신뢰도, 미래에 대한 꿈도. 어머니 투석비는 어떻게 하지? 다음 달 병원비는 누가 낼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지?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로 자신 같았습니다. 유치장 철창 안에서 강민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민우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치장 사흘째 강민우에게 면회 통보가 왔습니다. 어머니 강정희였습니다. 강민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치장에서의 사흘은 지옥 같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녹슨 철창,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물만 겨우 마셨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사흘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갑을 찬 손목이 차갑게 저려왔죠.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교도관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강민우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새 몹시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은 퀭하게 파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평소에도 투석 때문에 기력이 없으셨는데 이번 일로 더 쇠약해지신 게 분명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안색은 흑빛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며칠 새 더 새신 것 같았죠. 민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강민우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면회 오시면 안 됐는데. 몸 안 좋으신데. 투석은 제때 받으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너 보러 왔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니? 어머니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신문을 펼치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일면에 강민우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영웅에서 범죄자로 대학생 강민우의 치밀한 사기극이라는 제목이었죠. 어머니가 신문을 들어올려 강민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혼란과 고통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믿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섞여 있었죠. 강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할머니를 구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이렇게 많다는데. 집에서 돈도 나왔다며. 통장에도 입금이 됐다고 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 그건 누군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그 돈이 어떻게 제 집에 들어왔는지, 통장에 어떻게 입금됐는지 저도 몰라요. 강민우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엄마 치료비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엄마 때문에 내가. 어머니, 그런 말씀 절대 마세요. 강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게 모든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오해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어머니마저 자신을 의심하다니.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하늘에 맹세해도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가르침 하나도 안 잊었어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민우야, 엄마는.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강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한 손으로는 가슴을, 다른 손으로는 바닥을 짚으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강민우가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찬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제발요. 강민우의 절규가 면회실을 울렸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왔고 곧이어 의무실 직원들이 들 것을 들고 왔습니다. 119 불렀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중입니다. 의무실 직원이 어머니의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무력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들 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급히 밖으로 옮겨졌죠.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무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는 유리창을 붙잡고 어머니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어머니. 강민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교도관이 강민우의 팔을 잡고 유치장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강민우는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유치장으로 돌아온 강민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다가 그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입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하는데. 어머니. 강민우는 철창을 붙잡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병원에는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수술은 잘 받으실까? 혹시 위독한 건 아닐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손목의 수갑이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강민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강그룹 경영지원실. 한서연 실장은 60층 회장실에서 2층 아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정숙 회장의 손녀였지만 특혜 없이 실력으로 실장 자리에 올랐죠.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한서연은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뉴스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관련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은 억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한서연은 기사를 읽으며 점점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상해. 너무 완벽한 증거들이야. 옷장의 현금, 서랍의 메모, 계좌 입금, 공범들의 일치된 증언.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말이죠. 한서연은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경영진에서 밀려난 그날. 한재석이 내민 증거들도 이렇게 완벽했습니다. 횡령 증거, 비자금 조성 증거, 증인들의 증언. 그때도 모든 게 너무 깔끔했죠.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서연은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한재석 숙부의 수법이야.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한재석의 짓이라면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한서연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를 도와줬던 김 변호사였죠. 김 변호사님, 저 한서연입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김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신가요? 강민우라는 청년 아시죠? 뉴스에 나온. 그 사람 변론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 사건이요? 증거가 명확하다고 들었는데.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합니다. 5년 전 저희 아버지 사건처럼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한서연은 다음으로 보석금을 준비했습니다.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강민우가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보석 허가가 난 것이죠. 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앞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강민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치장에서의 나흘은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죠. 할머니께서 당신을 아직도 믿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한정숙 회장님의 손녀예요.
회장님이. 손녀? 네. 그리고 5년 전 제 아버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어요. 이번엔 제가 막을 겁니다. 한서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깡패 두목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박철수, 전과 오범, 폭행과 공갈 전문. 한서연은 그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아내가 있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며칠 후 한서연은 박철수 아내의 직장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30대 여성이었죠. 한서연은 그녀가 퇴근하는 길을 따라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당신 남편 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여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민우를 돕는 사람입니다. 당신 남편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당신도 알고 계시죠?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당신 남편이 진실을 말하도록 설득해 주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양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녹음했어요. 취해서 떠들던 거. 한재석이란 사람한테 돈 받고 거짓말하라는 지시 받는 내용이에요. 그 녹음 파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여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도 이제 지쳤어요. 양심에 괴로워하더라고요. 가져가세요. 한서연은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죠. 다음 목표는 한재석의 전 비서 이 여사였습니다. 한서연은 이 여사가 5년 전 아버지 사건 당시 한재석의 비서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를 만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한서연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5년간 참 괴로우셨죠? 한서연의 말에 이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그 기록들. 이번엔 제대로 끝낼 수 있어요. 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숨겨뒀던 장부와 USB를 꺼냈습니다. 5년간의 비리가 고스란히 담긴 증거였습니다. 한편 한재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됐고 곧 한정숙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는 몰랐습니다. 한서연의 그물이 조용히 자신을 향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한재석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 한강그룹 본사 60층 긴급 이사회실은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회의 테이블에 12명의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한정숙 회장이 상석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바로 옆자리에는 한재석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을 손에 넣는다는 듯한 자신감이 가득했죠.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안건 때문입니다. 한재석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고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주시했습니다. 고모님께서 최근 판단력이 흐려지셨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셨고 회사 기밀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한재석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한 장씩 이사들 앞으로 돌렸는데 그 안에는 강민우와 관련된 온갖 신문기사와 경찰 조서, 증거 사진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정숙 회장님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실제 경영은 새로운 체제로. 한정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카를 불렀습니다. 재석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고모님 감정이 아닌 회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님들, 찬성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립니다. 미리 매수해둔 이사 2명이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고 다른 이사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손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재석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이사들이 당황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이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면서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그곳에서 한재석이 깡패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강민우를 공범으로 만들어 너희가 자수하면서 걸 주모자라고 증언하라고. 한재석의 목소리가 회의실 천장의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고 이사들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였으며 한재석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한재석이 벌떡 일어나 목청껏 외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한재석이 강민우의 집에 몰래 침입해 옷장에 현금을 숨기는 장면, 책상 서랍에 메모를 넣는 장면,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믿지 마세요. 이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요. 한재석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한 여성이 떨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한재석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의 모든 비리를 지켜봤던 사람이었죠.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었어요.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녀가 들고 온 두툼한 장부와 USB를 회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5년간의 비리가 전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횡령, 배임, 무고.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 여사, 당신이 어떻게 감히. 한재석이 이 여사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양쪽에서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사들은 서둘러 장부를 펼쳐보기 시작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한 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고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서연이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은 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깡패 두목 박철수의 아내가 녹음한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거칠고 술에 취한 듯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우는 진짜 억울한 놈이야. 전부 한재석이 시킨 거라고. 돈 1,000만 원 받고 거짓말한 거야. 녹음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이사가 일제히 한재석을 바라봤습니다. 한재석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된 음모라고요. 한재석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악을 쓰며 외쳤지만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고 정복을 입은 형사 2명이 단호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재석 씨, 무고죄와 무고 교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하며 수갑을 꺼냈고 차가운 쇠붙이가 한재석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안 돼요. 고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한재석이 한정숙을 향해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한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석아, 내가 어떻게. 민우 씨뿐만 아니라 서연이 아버지까지. 아니에요, 고모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한재석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형사들은 그를 단호하게 끌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재석의 고함이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져 갔고 회의실 뒤편 구석에서 강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그를 이곳에 데려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직접 보게 한 것이었죠. 한정숙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강민우에게 다가왔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우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고통받는 걸 막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이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우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우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생사를 가를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재석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강민우는 학교에 복학하며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어머니 강정희도 심근경색에서 회복하여 다시 투석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한강그룹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숙 회장이 회의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강민우와 한서연은 급히 부산 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임원들과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고 한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다가가자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기 간암이래요. 사기까지 진행됐대요. 강민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할머니가 이렇게 위독하다니. 의사가 나와 가족들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즉시 간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정숙이 RH- 혈액형이라는 점이었죠.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민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장에서 한정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RH-라는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혈연 중에는 재석이만 저랑 같아요.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서연이 혈연 중에 가능한 사람이 없냐고 물었고 의사는 한재석만이 유일하게 혈액형이 일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재석은 지금 구치소에 있었죠. 하지만 한서연은 당장 면회 신청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한서연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한재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재석은 수척해진 얼굴로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고 한서연을 보자 비웃듯 웃었습니다. 한서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말기 간암으로 위독하며 간이식이 필요한데 한재석만이 혈액형이 일치한다고요. 한재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즉시 석방, 그리고 지분 50% 양도. 이 두 가지 다 들어주면 생각해보지. 한서연은 분노로 떨렸지만 할머니를 살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 병원으로 돌아온 한서연은 한재석의 요구를 전했고 모두가 분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민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가 악한 사람의 협박에 굴복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우가 병원을 찾아와 한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검사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서연은 희망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강민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부탁해 강민우의 혈액을 채취했고 간 조직 생검까지 진행했습니다. 확률은 거의 없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상담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할 정도였죠. 기적입니다. 강민우 씨도 RH-이고 HLA 항원 6개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한서연과 강민우가 동시에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혈연이 아닌 경우 이런 완벽한 일치는 1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했죠. 강민우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장에서 한정숙이 했던 말, RH- 혈액형. 그 우연이 지금 할머니를 구할 기적이 된 것입니다. 즉시 수술 진행해 주세요. 강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15시간 이상 걸리는 대수술이며 공여자에게도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지만 강민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새벽 3시부터 15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서연과 강정희는 수술실 앞 긴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고 한강그룹 임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기다렸습니다. 복도의 시계 초침 소리만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6시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고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고 강정희도 두 손을 모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일주일 후 거의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 침대의 강민우를 바라봤고 떨리는 손을 들어 강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두 번이나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강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강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일이었고 2,000명이 넘는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언론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명예회장이 된 한정숙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강민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강그룹의 새로운 회장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강민우, 이 청년은 제 생명을 두 번이나 구해주었고 무엇보다 의로운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는 우리 그룹의 철학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2,000명의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고 강민우는 한정숙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후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 강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마이크 앞에 섰고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또렷한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24시 주유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던 청년이었죠. 강민우의 솔직한 고백에 객석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그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골목길에서 할머니를 구한 그 순간 저는 제가 이렇게 큰 책임을 맡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행을 다시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요. 강민우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고 대형 스크린에 한강장학재단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한강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재단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하나씩 나타났고 객석의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의로운 마음을 가진 청년들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린 억울한 학생들에게는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과 창업까지 종합적으로 돕는 시스템입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고 강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민우는 VIP 라운지에서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강정희는 6개월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 투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강민우의 아내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 지금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강민우의 손을 꽉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한강그룹을 이끌어줄 거라고 믿어.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강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훔쳤고 한서연은 강민우의 손을 잡고 살짝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아빠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그 주말 강민우는 혼자 차를 몰고 부산 사하구 다대동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24시 주유소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유소는 이제 문을 닫고 그 자리에는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3층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앞 간판에는 한강 장학생 기숙사라고 쓰여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무료로 기숙하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층에는 공부방과 도서관, 2층과 3층에는 깔끔한 원룸 스타일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죠. 강민우가 기숙사 앞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건물 계단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학생이었고 낡은 가방과 해진 운동화가 1년 전 강민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조용히 다가가 학생 옆에 앉았고 가방에서 한강 장학재단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받아보실래요? 학생이 고개를 들어 강민우를 바라봤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호기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희망입니다. 강민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책자를 건넸고 학생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학생이 책자를 펼쳐보며 눈을 크게 떴고 강민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학생이 책자를 꼭 붙잡고 읽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민우는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기숙사를 바라봤습니다. 한순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